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드디어 반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부동산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보이시죠? 여전히 아주 거래량이 작아요. 그리고 이 거래량의 기준은 뭐냐? 수도권 기준으로는 3만 건이 넘어야 돼요. 정도 되면은 이때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향후 시나리오를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처럼 쓰나미 같은 이런 사태가 터졌을 경우. 둘째, 그런 일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리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의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상승으로 좀 돌아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단지들에서는 또 실제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저평가 인덱스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대세 하락하는 그 중간에 잠깐 이제 정부의 정책 효과나 또 금융시장이 다시 좀 안정화되면서 잠깐 지금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일부 단지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계속 하락 중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가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 기준으로. 요 이제 화면이 이제 서울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캔들 차트라고 주식의 차트처럼 만든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3년 1월 달에 저점, 12월 달,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저점 찍고 실거래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거래가는 반등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실거래가는 여전히 매우 작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어도. 그리고 이제 또 지금처럼 이제 거래량이 없을 때는 이 호가 데이터를 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호가 데이터를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이쪽이 이제 잠실 쪽인데, 보면은 뭐 아시아 선수촌이나 우성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지난 3개월 전 대비해서 호가가 좀 내리긴 했는데,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17.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7.5%면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얘가 지금 20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지금 17.5%가 올랐으면 벌써 한 3억 정도 오른 건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야, 이거 다시 또 하락 끝나고 상승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실거래가나 호가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상승 다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일부 단지들에서,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단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런 반등이 절대로 대세 상승이 될 수 없는 강력한 근거 데이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부동산원하고 KB부동산이 있습니다. 조금의 기준이 다르지만 뭐 실거래가나 공인중개사를 입력한다,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주간 데이터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이제 3월 27일 날 통계가 집계가 돼서 4월 초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자, 근데 보신 것처럼 어때요?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지금 다 하락하고 있죠. 다 밑으로 왼쪽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전세가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왼쪽으로 빠진다라는 건 매매가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역이 다 매매 전세가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지표 데이터나 주간 증감률을 봐도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실거래가를 좀 더 많이 반영한 한국 부동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걸 봐도 어때요?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거를 전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국도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의 지역이 십자선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지금 다 매매 전세가 다 빠지고 있어요. 자,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영주시, 김제시, 이런 완전 이제 시골, 이런 데 지역들만 지금 일부 상승하고 있고, KB부동산 데이터를 보면은 논산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전체 큰 흐름의 데이터를 봐야 돼요. 특히나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하락하고 2009년에 속임수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만약에 사셨으면 어떻게 됐다? 2010년, 11년, 12년, 13년 엄청난 고통을 겪었었죠. 근데 지금은 거품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코로나 버블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메리트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말도 못할 터무니도 없는 가격에서 거품이 좀 제거된 정도지 여전히 지금 비싸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부동산 데이터나 그 다음에 KB 부동산 데이터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통계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는 이 두 곳 데이터 다 뭐라고 얘기한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 빠지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진짜 상승이 나타나려면요, 전세가가 상승해야 돼요. 아니, 전세가가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대세 상승이 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매가에 대세 상승이 온 적은 제가 데이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세 가격은 실질 수요잖아요. 투자 수요는 1도 없어요. 실질 수요가 반영이 되는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간 매매가가 대세 상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도 빠지고 있고 전세가가 무엇보다 빠지고 있어서 대세 상승이 일 수가 없다. 두 번째 또 강력한 이유는 뭐냐? 바로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량 많이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드디어 반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부동산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도권을 보시면 2006년 말에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즉, 이때 연끌 거래가 고점에서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출렁출렁한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보이시죠? 거래량이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8월달, 이때만 해도 하우스 푸원이 정말 안 좋은 부동산 기사들이 정말 분위기 너무 안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몇 건이었냐면요, 9천 건이 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거래량이 좀 늘어난 게 지금 13,600건 정도 됩니다. 자, 이때보다는 조금 많은데 지금은 금리가 터진 것도 아니고 뭔가 너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신 것처럼 2020년 말까지도 이런 엄청난 연끌 거래가 터졌었는데 이때는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34,000건까지도 늘었단 말이에요. 29,000건까지도 늘었단 말이에요. 지난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에 평균 수도권 거래량이요, 21,000건입니다. 월 평균 거래량이.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중간중간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또 얼마나 말들이 많았게 다시 올라가네, 뭐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사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지금 평균 거래량이 21,000건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딱 보이시죠? 여전히 아주 거래량이 작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실제로 내 돈 들여서 집 사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쭉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승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진짜 상승이 수도권에 언제부터 나타났냐? 이때 13년 초중반부터 13년 연말부터 바닥 찍고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미약 하나만. 자, 그러면 이때 2013년 연말에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냐면요, 28,000건이 넘는 거래량이 계속 터졌습니다. 거의 3만 건 정도 되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들여서 산 거잖아요. 의사결정한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출렁출렁 이렇게 줄어들다가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리고 이 거래량의 기준은 뭐냐? 수도권 기준으로는 3만 건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3만 건 넘는 거래량이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연속적으로 터져줘야 진짜 선수들이 부동산 사서 이제는 돌아가겠구나.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도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냐? 2014년 12월 달에 3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났죠. 2015년 3월 달에 47,000건까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수도권 부동산의 대세 상승의 신호탄을 올렸던 이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도 조금 늘었지만 그래봐야 세 발의 피 정도인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대세 상승으로 바꾸기에는 여전히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품이 지금 조금 꺼진 정도라고. 서울이 부동산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많이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라고 해서 소득 대비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제 코로나 때 제일 높았을 때가 27 정도 됐습니다. 27.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27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져서 3월달 기준으로 얼마냐면요, 23.9입니다. 24 정도 돼요. 3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 통계가 언제부터 있냐? 2003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치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쓰여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있겠죠. 근데 이 목돈은 어디서 나요? 내 소득에서 오잖아요. 내 소득에서 내가 쓸 거 쓰고 아낄 거 아껴서 목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의 원천도 어디다? 내 소득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집이 비싸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 내는 거의 원천도 어디예요? 내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역사적 평균, 지난 20년 동안에 서울의 역사적 평균이 몇 배냐면요. 17배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17.2라고. 17년 동안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지난 20년의 평균치라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라 평균. 자, 근데 지금은 몇 배라고요? 떨어져서 23.9, 24 정도 되니까. 그럼 17에서 24면은 몇이죠?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24에서 7이 빠지려면요. 30%까지는 아니지만 20% 넘게 하락을 해야 돼요. 지금 집값에서, 서울 집값에서 20% 정도는 하락을 해야 그나마 지난 20년치의 평균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한번 사볼만 하겠죠. 평균값 17이 나오려면 14에서 17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2003년에도 이제 13 정도밖에 안 됐고요. 2014년이랑 2015년이 소득 대비 정말 싸는 이때가 13이 조금 안 됐어요. 13 정도 되면은 이때는 그냥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영끌해야 되는, 그냥 거의 더 이상 싸게 살 수 없다. 소득 대비해서. 왜냐하면 13년 동안 모아서 내가 집 살 수 있으면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요 24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가까지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료가 오르고 가스료가 오르고 밥값이 오르고 저는 이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씩 물론 오르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거의 눈에 티나지 않고 그냥 시납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 우리가 지난 한 1년만 생활해봐도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에 내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집 살 수 있는 내 원천이 되는 모으는 목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내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실수령액으로 300을 받아서 200만 원 내가 생활비를 쓰고 1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씩 모으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출 이자도 내야죠. 밥값은 더 오르죠. 그러면 이게 내가 실제로 뭔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여전히 지금 소득 대비해서 비싸다. 근데 이게 소득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라 대출꿀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택 구매력 지수나 또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나 여러 가지 데이터상 다 비싸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보자. 2003년에 14, 그때는 왜? 그때는 그렇게 싼 거보다는요. 뭐가 문제냐면 지난 2020년과 21년의 집값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자, 보세요. 2008년에도 서울이 고점이었잖아요. 이때 소득 대비해서 몇 배냐면요. 18.4, 그러니까 18.5 정도. 한 19년 정도 모으면 집을 샀어요. 이 정도면 고평가였거든요. 고점이었는데 최근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는 이런 부동산을 강의하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SNS가 발달하고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니 아직도 전세 살아? 아직도 월세 살아? 내 집 하나는 장만해야지. 부동산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 벌 수 있어. 엄청나게 이제 펌프질을 한 거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소득 대비해서 이미 이제 2019년부터도 비쌌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불을 지른 게 뭐냐? 코로나 때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0.5%로 낮추고 유동성까지 풀면서 자산 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오르지, 코인도 오르지, 부동산도 오르지, 사방천지에 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2003년, 2014, 15년이 왜 이렇게 쌌던 게 아니고요. 물론 쌌어요. 쌌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소득 대비한 그래프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최근 몇 년이 비싸도 너무너무 비쌌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근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고점 대비 떨어지기가 싸 보이지만 지난 20년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비싸다. 하지만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할 때는 그래도 한 17배 정도, 16배, 17배 정도 그때 됐을 때 뭐 내 집 마련 하는 거는 제가 굳이 만들 이유는 없죠.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조금 더 거품이 최소한 한 20%는 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폭락이 네. 예상이 돼요. 아, 네. 이거는 뭐 크게 나눠서 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2008년과 2023년의 금융시장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2008년에도 3, 4월 달에 은행 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걸 또 미국 정부에서 잘 또 막았죠. 근데 결국은 5월 중순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서프라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 크게 이제 하락을 했던 거고. 근데 올해가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마 이견을 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향후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처럼 쓰나미 같은 이런 사태가 터졌을 경우. 둘째, 그런 일이 없을 경우 2023년 저는 이제 여름부터 가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 대부분 안 좋은 일은 여름, 가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2023년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여름, 가을을 잘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환율도 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다시 1350원 이상으로 다시 또 올라간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도 상당한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도 단기간에 아마 상당한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24년 초중반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한 20, 30%는 금방 빠지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서울이 2022년에 거의 22%가 빠졌거든요. 근데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그렇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한 급락이 단기간에 나타났고 특히 이게 22년 하반기에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만에 20%가 넘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 단기간에. 그래서 정확한 저점은 바뀌는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2023년 여름, 가을에 뭔가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2024년 초중반에는 기회가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기회가 올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이런 위기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2023년에도 없고 2024년에도 없고 위기가 없다. 불안불안하지만 위기 없이 그냥 갔을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굉장히 아마 완만하게 하락을 할 겁니다.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수도권이 천천히 완만하게 하락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시장이 저는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 아마도 2013년, 지금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름, 가을로 갈수록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가 없으니까, 근데 물가는 높으니까 금리를 낮추겠습니까? 낮추기 쉽지 않아요. 위기가 없으니까 금리 낮출 일도 없겠죠. 그렇다면 금리는 또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저는 또 위기가 오든 오지 않든 여름, 가을서부터는 다시 하락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럼 이런 완만한 하락세가 아마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 놓고 보자라면은 25년 어느 즈음, 물론 빠른 지역은 일부 이제 입주 물량도 작고 이미 좀 많이 떨어졌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24년 어느 즈음에도 기회가 올 수 있겠지만 상당수 지역들은 한 25년 정도는 돼봐야 우리가 뭔가 기회를 좀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응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